예, 안녕하세요. 이변은 이따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예, 오늘은 학교 폭력 소년보호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의 주제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이 학교 폭력으로 소년보호, 즉 형사 진정을 당하거나 아니면 고소를 당해서 이제 소년보호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서 저한테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답변을 드리고자 오늘의 주제를 선택해 보았습니다. 우선 들어가기 앞서 학교 폭력이란 뭐고 소년보호 재판이 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피해 학생에게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요거 개념 좀 정확하게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년보호 재판이 뭐냐 한번 보겠습니다. 만 19세 미만의 소년이 범죄나 비행을 저지른 경우 소년의 환경을 변화시키고 소년의 성품과 행동을 바르게 하기 위한 보호 처분을 내리는 재판입니다. 그래서 형사처벌 아니고 보호 처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과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 소년보호 재판의 대상은 촉법소년, 범죄소년, 우범소년 이렇게 있습니다. 이건 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년보호 판사는 사안을 심리한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면 보호소년에 대해서 이렇게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 보호 처분이라고 하는데 1호, 2호, 수강명령 있고 사회봉사, 그 다음에 보면 단기보호관찰, 장기보호관찰, 그 다음에 감호위탁, 의료 재활원 위탁, 소년원 송치, 1개월 소년원 송치, 단기 소년원 송치, 장기 소년원 송치 이렇게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의 주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폭력, 소년보호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학교 폭력으로 소년보호 재판을 받게 된 경우 우선은 두 가지로 나눠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피해 학생에게 범죄에 해당하는 학교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면 요 한 가지랑 피해 학생에게 범죄에 해당하는 학교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다면 요 두 가지가 나눠지겠죠. 그럼 우선 첫 번째 요거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보게 되면 피해 학생에게 범죄에 해당하는 학교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면 보호소년은 CCTV 영상이나 주변 학생들의 진술, 친구들의 진술, 그 다음에 피해 학생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등 이런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피해 학생에게 폭행, 상해 등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에 대해서 법률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주장해야지 불처분, 무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형사재판에서 무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불처분 등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거 제가 좀 말씀드리지만 이제 불처분을 주장을 하면 일반 성인들과 같이 형사재판을 받을 걸 두려워가지고 이렇게 주장을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장 안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다툰다고 해서 형사재판으로 보내진 않습니다. 소년보호 재판 다 거기서 이제 판단을 내리기 때문에 이렇게 좀 억울한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다투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그 다음 보게 되면 근데 지금 이제 다투는 거 제가 되게 간단하게 적어놨지만 이거 정말 세세하게 그 증거를 하나하나 준비를 해가지고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어떻게 그 논리적으로 잘 풀어 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법률적인 관점에서 당연히 합리적으로 주장을 해야지 이제 이 불처분을 받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게 되면 피해 학생에게 범죄에 해당하는 학교 폭력 행사 사실이 있다면 보호소년은 이제 반성문 당연히 써야 되겠죠. 탄원서, 부모님 탄원서, 그 다음에 심리상담 받아야 되겠죠. 여러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꾸준하게 심리상담 등 받고 있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학생을 추후 잘 가르치겠다는 거. 그리고 사안에 따라서는 좀 피해 학생과 합의가 가능하다면 합의를 통해서 좀 원만하게 해결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가벼운 보호 처분을 내려줄 것을 주장해야지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되게 간단해 보이지만 여러 양형 자료를 준비해야 되고 그 양형 자료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여러 법률적인 쟁점들 관점을 그러니까 판단을 하는 이 소년보호 재판에서 여러 법률적으로 이제 가벼운 처분을 내리기 위해서 판단하는 기준들이 있는데 그 기준에 맞춰가지고 이제 이런 자료를 준비해서 합리적으로 주장을 해야지 그리고 법률적인 관점에서 주장을 해야지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를 좀 정리를 하면서 좀 말씀드리면 학교폭력으로 소년보호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 소년원 송치 등 엄중한 보호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소년원 보호 정말 이러는 경우 있습니다.
특히 소년보호 재판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초기 대응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뭐냐면, 학교 폭력에 휘말리게 되면 보통 이제 학폭위가 열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학폭위는 우선은 기본적으로 열리고, 형사 말 그대로 고소 아니면 형사 진정을 통해서 이제 소년보호 재판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 두 개 다 잘 대응을 해야지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서로 이제 학폭위 자료가 형사 사건에 영향을 안 미치고, 형사 사건의 자료가 학폭위 사건에 영향을 안 미치지만, 이론적으로는 근데 서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서로 어떤 처분이 내렸는지, 그 다음에 어떤 거가 나왔는지에 따라서 서로 영향이 어느 정도 미칩니다, 실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두 개 다 잘 대응을 해야지 이제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혼자서 대응하는 건 좀 제한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요즘에 뭐 학폭이 또 이슈가 되고 그러니까 좀 변호사님 통해서 좀 법률적인 도움을 받아서 진행할 필요가 있고, 다만 제가 뭐 변호사님 도움을 받으라는 게 안 한 거를 하게 하고, 뭐 한 거를 안 하게 하고, 뭐 이렇게 그런 도움을 받으라는 게 아니라, 자기가 했으면 한 거에 맞춰서 반성하고 있고, 최대한 그 가벼운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대응해야 되는 부분이고, 정말 억울하게 안 했다, 그럼 안 했다고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고, 그래서 학교 폭력 관련해 가지고 이제 변호사님 도움 받을 때 제가 두 가지 꼭 확인하라고 말씀드리죠. 우선 대한변협에서 학교 폭력 전문 변호사로 인정하고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전국에 뭐 학교 폭력 전문이라고 막 이렇게 올려서 이제 소개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전국에 저를 포함해가지고 한 10몇 명밖에 안 됩니다. 대한변협에서 인정하고 있는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님이. 그래서 그거 꼭 확인하시고, 그리고 담당하시는 변호사님이 꼭 그 대한변협에서 인정한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님이신지 꼭 확인하시고, 두 번째, 현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지, 이 두 가지 꼭 확인하셔서 요건 충족한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좀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여기까지 마치겠고, 저는 이변은 이따 이동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